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은 어려운 용어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신다는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아주 손쉽게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가져온 주제입니다.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요즘 신문 지면상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단어 장단기 금리 역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이게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도 같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학자들이 호들갑을 떨고 그러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길래 이렇게 경기 침체의 신호로 여겨지는지, 그리고 진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럼 경기 침체가 더 확정적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채권 채무의 계약과 단기간 돈을 빌려주는 채권 채무의 계약 중에서 어느 거에 대해서 이자를 더 많이 받으실 생각인가요? 당연히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유하면 더 좋겠네요. 친구가 찾아와서 야, 정호야, 미안한데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만 원만 줄래? 그러면 내가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송금 다시 해줄게 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오래된 친구고 또 뭐 이렇게 자주 빌리고 그런 친구가 아니고 또 금액도 뭐 100만 원 정도면 친한 친구라면 그래, 알았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이자를 받는다든가 뭐 채권 채무 계약서를 써달라든가 이런 일들을 잘 안 하죠. 이걸 잘 안 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주에 준다든가 내일 준다든가 했기 때문에 뭐 그거에 이자를 받니, 그리고 뭐 거기에 계약서를 쓰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긴 달리 말하면, 아하, 이처럼 짧게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 도망갈 가능성도 적고 그 사이에 그 사람의 일신적인 상황이 크게 변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이자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기간 돈을 빌려준다고 했었을 땐 상황이 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찾아오더니 야, 1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20년 뒤에 갚을게. 그러면 뭔 소리야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꼭 이자 쳐줄게. 야, 이자를 쳐주더라도 무슨 20년이냐, 불안불안한 마음 또는 뭐야 라는 뭐 얼토당토 안 한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장기간 돈을 융통해 준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리스크들을 다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한 대가까지 나에게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장기간 돈을 빌리는 것이 단기간 돈을 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단기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더 높은 금리고 장기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더 낮은 금리라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장기간 돈을 빌려 쓰는 것보다 요 단기간 6개월 동안 돈 좀 빌려 쓸게요, 1년 동안 돈 좀 빌려 쓸게요 라는 회사들이 돈 빌리러 온 그 회사들의 상황이 더더욱 심상치 않다는 거죠. 아니, 3개월 좋고요,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은데 경기 상황이 요즘 그 회사 요즘 뒤숭숭하다던데 라는 그런 불안감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기간에 돈을 빌려준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다면 돈을 빌려드리는 대신 내가 이 많은 불안감을 갖고 돈을 빌려드리는 것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높은 이자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요 정도 얘기 드리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따라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이렇게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경기 상황의 불안전성이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것 못지않게 높아졌구나 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앞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금 경제 상황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진짜 경기 침체가 일어났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험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현상은 총 4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88년 5월 달에 장단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98년 5월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12월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2019년 8월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일어난 뒤에는 경기 침체라는 게 진짜 전개됐습니까? 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을 때 경기 침체는 언제쯤 일어났나요? 라고 한다면 요게 약간의 시간 텀들이 다 다른데요. 첫 번째로 88년 5월 달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때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얼마가 걸렸냐면 90년 7월에 경기 침체가 진입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26개월 뒤에 경기 침체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8년 5월 달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2001년 3월 달에 경기 침체로 진입했고 22개월 걸린 거죠. 그 다음에 2005년 12월 달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경기 침체가 2007년 12월로 경기 침체가 진입했습니다. 2년 걸렸죠. 24개월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8월 달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은 2020년 3월 달입니다. 불과 7개월 만에 경기 침체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까지 일어나는 그 기간이라는 게 상당히 편차가 있습니다. 아주 짧게는 7개월부터 아주 길게는 2년 4개월까지 적지 않은 시간차가 있어요. 따라서 일단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경기 침체는 지금까지 경험적으로는 항상 도래했고 단 경험적으로 항상 도래하긴 했지만 그 시기가 언제쯤 도래합니까?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질문해 주신다면 거기에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 침체를 예고했던 장단기 금리차 그러면 이번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오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다면 항상 그 연구적인 결과로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번에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먼저 그간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건 어떻게 일어났었냐 하면요. 장기 금리는 하락하거나 횡보를 하는 대신 단기 금리가 아주 짧은 기간 급격히 올라가서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생겼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다? 단기간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바로 이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생겼고 바로 단기간에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뭔가 급전이 필요하고 회사 상황이 녹록지 않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이자를 내서라도 돈을 급하게 융통하려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요즘 같은 상황에 어디다 믿고 누굴 믿고 돈을 빌려줘 하면서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도 적어졌기 때문에 어서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단기간에 이자가 급격히 올라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최근 전개되는 장단기 금리 역전의 현상은 이 이전에 전개됐던 장단기 금리 역전의 현상과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일어나는 장단기 금리 역전의 현상은 장기 금리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단기 금리가 더 빨리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발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보다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걸 예전과 똑같은 원인으로 우리가 지금 금리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연준 위원들이 정확한 경기 진단을 못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정책 기조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연준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 집단에서 매번 집계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측치도 틀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마저 틀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 대한 안정감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여러 신흥국들의 디폴트 상황, 경기 침체 상황이 급격히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을 비롯해 여러 신흥 시장으로 형성됐던 금융 시장마저도 불안전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정책 혼선마저 일어나니까 역시 시장이 불안전하니 이럴 때는 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최근 전개되고 있는 급격한 경기 침체의 우려들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돈맥 경화를 경험하면서 높은 이자를 불구하고도 돈을 빌리려는 기조가 높아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금리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건 뭘까요? 아주 네거티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의 경기 침체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상황에서도 이제는 돈을 언제쯤 풀고 다시 경기가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두렵습니다 라는 시그널이 같이 맞물리면서 장기 금리마저도 돈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번의 경기 침체는 이전보다도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은 어찌 보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단기금리, 장기금리 모두 올라가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금리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형국이 형성됐던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 이게 반드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덜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금리 하나의 변화라는 객관적인 수치를 놓고서도 그 해석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요, 매달 집계해서 발표하는 국제기구의 여러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든가 우리나라 정부의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 보고서 역시도 계속 크게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든가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단어를 좀 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한 다음에 그런 뉴스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바로 그런 의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소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면서 학문적으로는 모호한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만, 금리라는 게 어떤 것이고 장단기 금리는 각각 어떤 의미를 있는지를 좀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또 다른 컨텐츠 더 공부해보고 더 고민 많이 해보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